송병기 수첩대로라면 진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고요. 한병도 수석이 어쨌든 송철호, 송병기와 같이 피해자로 돼 있어서 직원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예,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울산 선거개 의혹 관련해서 이 얘기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돌연 일본으로 떠나서 도피 의혹을 받았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그제 예정대로 귀국해서 오늘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에 가기 전에 국회를 먼저 찾았었는데 본인 제명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려 했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 면회 거절 당하신 거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검찰 수사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 게 없고요. 일본 갔다 돌아오니까 출마 못하게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니 그 송병기 수첩이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한번 대표님께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마 이제 부담을 느끼셨는지 제가 급하게 올라와서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고요. 윤리심판원이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증거와 사실관계를 갖고 소명을 해야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나 어떤 추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서 안 됩니다. 예, 이제부터 좀 시동을 걸어볼까요? 유현정 의원. 네. 오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국회를 찾았는데 네. 출입증도 못 받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제 일본에 갑작스레 갔다가 지난 토요일 날 다시 돌아왔어요. 본인이 약속한 대로. 근데 일본에 있으면서 기자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이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마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후원 모임들을 이제 꾸리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도착한 때 그때 기자 인터뷰에서는 본인은 다시 민주당으로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지금 당을 찾아가서 이걸 소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직접 이제 당을 찾아왔죠.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제 국회에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당에 지금 이제 그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재심 청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도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임동호 전 최고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출마를 위한 좀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냐면 본인은 지금 민주당한테 좀 어떤 배신당했다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 예.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해찬 대표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임동호 전 최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피해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만나는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부적절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알고 있는 임동호 전 최고도 어떤 면에서 만나는 그런 신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액션만 취한 거. 그렇죠. 그걸 보면 결국 이제 민주당이 나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액션이 아닌가 그런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세현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입장에선 그래 내가 돌이켜보니까 당에서 나를 좀 주저앉히려고 한 것 같아. 내심 의심하는 부분도 분명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보가 좀 오락가락하긴 했는데 임 최고 전 최고 입장에서는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울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주로 이제 노총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민노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가 됐거든요. 그 지역에서 7번이나 민주당의 타이틀로 출마를 했으면은 굉장히 본인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당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본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수첩 내용을 보면은 본인은 의도적으로 제거하려는 또 배제하려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수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곤혹스러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상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어쨌든 당내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오늘 이해찬 대표를 만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고 하더라도 명분은 싹 그럼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네요, 이제 앞으로?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상황만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당 입장에서는 임동호 최고위원을 지금 이렇게 감싸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장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입장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뭐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또 이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 선거개입 의혹에서 우리 편인지 그렇죠. 다른 네. 불리한 진술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이게 비춰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뭐 입장을 정하기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임동호 최고위원은요,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면은 본인한테 굉장히 저는 앞으로 정치하는데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고, 뭐, 요번에는 확실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정의를 밝히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할 거야. 그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주변에서는 사실은 지금 임동호 최고위원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휘말리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당 대표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이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데, 그런데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이 선거개입 의혹에 관련해서 야당의 집중 공격이 있었습니다. 왜 송철호 시장을 단독 공천했느냐? 청와대에 입김이 있었냐?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미애 후보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때 청와대 하명이 있었습니까?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요.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씁쓸하지만 따라야 되는 것은 당을 여러 번 옮긴 사람과 또 당을 지켜온 사람과 있었을 때 명신한 사람을 함께 경선시키는 게 정무적 판단이지 그것을 배제하는 게 정무적 판단일까 하는 부분은 당원이면 누구나가 한번 고민해볼 지점이 아닌가. 추미애 대표는 청문회에서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아무리 여당 대표라도 네.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는데 네. 헌신한 사람을 배제하는 게 정무적 판단인가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하는 명분은 바로 그거예요. 앞서도 잠시 얘기 나왔지만 나는 이 험지, 저 울산 진짜 험지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험지에서 민주당 간판 달고 당명 바뀔 때마다 계속 간판 달고 7, 8번 나 다 떨어졌어. 그런데 나를 제끼고 단독 공천을 받은 경선도 없이 송철호 당시 후보는 민주당에서 적을 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뭐 무소속 나갔다가 민노당 나갔다가 민주당 여러 번 당적을 바꾼 사람이다. 어떻게 나처럼 당적을 계속 가지고 헌신한 사람을 버리고 여러 번 당적을 바꾸고 상대당으로 나왔던 사람을 대통령의 친구라는 그 이유 하나,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입장입니다. 예.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단독 공천할 수 있느냐라는 명분을 이제 쥐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어떤 그런 입장이나 그런 명분을 제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좀 여유는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청와대가 공천을 개입했다면 이건 좀 범죄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그거 자체로 청와대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파장도 굉장히 커질 건데, 민주당은 공천은 당의 전권입니다. 경선을 하든 무슨 뭐 전략공천을 하든 제비를 뽑던 달리기 시합을 시키던 어찌됐든 간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당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시에 우리가 재량을 가지고 당이 결정을 한 거지 어떤 문제도 없어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과 임동호 전 최고위원보다 청와대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어떤 이 갈등 구조라고 보는 거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 자꾸 민주당 얘기가 나오는 건 내년 총선이잖아요. 그러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때 어떤 입장을, 뭐 민주당과 공천을 신청할 건지 말 건지, 공천 신청하면 민주당에서 줄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과 이제 맞물려 있으니까 민주당까지 지금 뭐 이 판에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 의혹의 핵심은 청와대가 공직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 부분일 텐데, 그런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실까요? 그리고 백원호 전 비서관 소환 전후로 해서 당청에서 연락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본 송병기 노트에는 백원호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병도라는 얘기도 없었고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병도 수석이 어쨌든 송철호, 송병기와 같이 피해자로 돼 있어서 친구로서 너무 미안하고 진짜 또 이게 그냥 친구로서 한 얘기에 불과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미안하고요. 사실 얘기를 쭉 들어오면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발언들을 모았을 때 여기 계신 뭐 분들도 마찬가지,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선뜻 하나하나 귀에 딱딱 박힌다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에도 한병도 전 수석에 대해서 피해자가 돼서 친구로서 미안하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병도 전 수석과 임동호 전체 관계는요. 이게 임동호 전 최고가 학생운동을 했어요. 당시에 전대협 3기 출신입니다. 그 전대협 3기라는 게 아시겠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당시에 의장을 했고요. 당시 한병도 수석이 이제 전북대 그때 그 학생회장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굉장히 친구예요. 친한 친구도 사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관계죠. 근데 이제 본인이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2018년 2월 달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났더니 한병도 정무수석과 오사카 총영사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한병도 정무수석이 고배 총영사는 어떠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쭉 판도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상당히 좀 불리하다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결정적인 단서가 돼서 사실은 한병도 당시의 정무수석이 뭔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고 임동호 전 최고에게 자리를 믿기로 해서 뭔가 좀 낙마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이제 의혹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청와대 개입설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임동호 전 최고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바로 또 본인이 또 나중에 뒤집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친한 친구가 이 사건에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로 지금 들어와 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또 사진도 공개가 됐고, 이렇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는 미안한데 단지 아무 상관없는 조국 전 장관은 물고 늘어진 거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시모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주저앉힐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동호 전 최고는 조국 전 장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사건의 타켓을 결국은 이제 한병도 수석에서 조국 전 수석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야기를 검찰이 믿을까요? 그러게요. 저 전략을 검찰이 고지고대로 미룰지. 글쎄,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송철호 시장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화면 같이 만나보실까요? 이후에 어떻든 시장으로서 그 시장이 이런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쿵쿵 내리는 눈이 본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앙에서의 과정이 종료되면 제 신경을 밝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으셨지만 정서희 소장님, 뭐 이유야 어쨌든 사죄를 드린다. 다만 또 지난번 눈을 비롯된 발언을 하면서 제대로 된 해명에 대해서는 좀 입을 닫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원래 이제 저 자리가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산시 관련 어떤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두에 이제 했던 얘기인데, 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 얘기는 그냥 한 거고 나는 말을 못 하겠다. 이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런 모든 어떤 선거 기획 이거의 핵심 이제 당사자로 돼 있는데 저런 식의 사안을 비피하는 태도는 무책임하고 비겁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는 또 저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들이 궁금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받지 않고 본인이 말을 못하겠다는 것만은 저희 보면 굉장히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저도 카메라 앞에 서긴 서야 되겠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뾰족하게 오늘 답변을 안 한 송철호 현 시장입니다. 이렇게 핵심 당사자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것과 상관이 없이요, 검찰은 그제였죠. 지난 토요일에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을 소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 윗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제였고 뭐 주말 사이에도 좀 여운이 있어서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을 첫 조사했다. 우리가 어떻게 의미 부여를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요, 안에 제목은 울산시장이잖아요. 안에 이제 두 갈래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방금 전에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공천에서 임동호 전 최고는 배제하는 그 공천 개입 요거 하나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사실 먼저 나왔던 건데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되거든요. 앞부분은 사실은 청와대 정무라인 쪽과 연관이 있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공천 관련된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하명수사는 민정라인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제 소환이 된 거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송병기 전 검찰의 생각이에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당시에 국무총리실에 있던 문무행정관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줬다. 그리고 문무행정관이 청와대 이제 옮겨가지고 민정수석실 내에 있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휘하에 있는 특감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리 첩보를 받아들여서 그 문건을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어떤 비리 문건을 재가공해서 그걸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거쳐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서 서울경찰청으로 내려가서 그게 다시 울산청으로 가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게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 인물 누구예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먼저 소환 조사를 한 겁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백원우 전 당시 민정비서관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 하명수사 관련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김찬일 평론가. 네. 근데 이제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이 한두 명은 아닌데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네. 백원우 전 비서관과 당시 선임행정관이었던 현 민정비서관인 네. 이 이광철 이 사람도 이제 공범으로 네. 피의자 적시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게 뭐냐면 최초에 접수된 제보 문건과 최종적으로 경찰에게 전달된 제보 문건이 다르다면 이것이 중간에 누가 이것을 건드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좀 아까 노영민 비서실장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봤지만 그대로 전달이 안 됐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직무유기는 되는 거예요. 더 나가면은 뭐 선거 개입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배제하고 생각을 해도 최소 직무유기는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건드려졌다면 누가 건드려졌느냐 이거를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서 또 경찰에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의심을 받는 것 중에서 백원우 비서관이 전후에 가장 중심적인 앞뒤로 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키맨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정선희 소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것도 이해가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지금 뭐 이제 당시 민정비서실에 있었던 두 사람이 피의자고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총책임자인 조 전 장관에게 당시 수사기에 보고가 됐느냐. 이 부분이 지금 유재수 감찰무마건과 흐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찰무마건과 진행되는 순서가 비슷하죠. 왜냐하면 조직 계보상 비서관 위에 민정수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또다시 조국이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조사를 받고 있는 백원우 수석이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를 검토 후 수정 전달했다. 그 내용을 혼자서 할 수 있었겠느냐가 의혹의 핵심이죠. 근데 만약에 혼자서 했다고 하면 본인 혼자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구조상 민정수석실의 구조상 본인이 그 보고서를 검토해서 그냥 전달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은 의문으로 남고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수석이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보고 정도는 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윗선 지시 진술 안 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 비서관이 다 안고 가는 구조입니까? 그래서 그건 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조국 전 수석한테 이제 보고됐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유재수 감찰 중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이제 연루됐다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오곤 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저 부분,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한테 민정비서관이 백원우 비서관에 보고를 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수석이 저 부분에 대해서 관련됐을 거라고 단정 질 수는 없지만, 그거는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듯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어떻게 진술하냐는 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재가공 자체를 지금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받아서 줬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아마
조국 전 수석한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냥 백원우 전 비서관 입장입니다. 그냥 내가 받아서 보고 그냥 박형철 비서관 건네줬어. 저 경찰청 내려보내라고. 왜냐면 경찰청은 반부패 비서관 관할이잖아. 난 그냥 그렇게 받아서 전달했을 뿐이니까 이거 위에다 조국 수석한테 당시 수석한테 보고하고 말고 할 것도 아니야 라고 아마 진술을 했을 거예요, 어제.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뭐 당사자들의 말과 상관없이 이 선거개입 의사 수사 좀 더 속도를 내고 조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운전박탈당한 임동호 전 최고위원회까지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